반장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국내 현장에 있으면 반장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작업자분들한테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자님 이렇게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할 반장님은 이 직영 반장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현장에 배치됐을 때 반장님이 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걸 시켜도 되나, 야간 작업 부탁해도 되는 건가. 근데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단 현장 구성을 보면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골조팀, 조적벽을 세우고 미장을 하는 습식팀, 석고보드 목재를 하는 건식팀, 이렇게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있고요. 그 밖에 청소를 하거나 가설 화장실을 이동시킨다거나 현장에 열풍기를 가져다 놓거나 개구부에 천막을 치는 등 이런 업무 범위가 애매한 부분을 하는 직영팀이 있습니다. 이 직영팀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인 거죠. 정확히는 현장에서 고용한 반장님이랑 그리고 인력업체에서 오는 일용직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반장님한테 일을 의뢰하면 돼요. 일용직이긴 하지만 현장에 거의 매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처음 오는 사람보다는 계속 나오던 사람이 좋고, 그분들도 고정으로 일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요. 계속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영 반장님은 고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하니까 월급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인력업체에서 받습니다. 매일 수당으로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분들이 사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인력 회사별로 누가 왔다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그럼 직영 반장님이 출석을 불러서 맞게 왔는지 파악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사인지에 사인을 하면 그분들이 그 사인지를 회사에 가져가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인지 사본은 관리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관리팀이 인력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사인은 퇴근을 할 때, 그러니까 4시 반 퇴근이면 4시 20분쯤에 해줍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게,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저희가 일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걸 모르고 작업자분들한테 그냥 일을 시킨 적이 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냥 붙잡았거든요. 야간 수당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하고 일단 일을 시키고 돌아다니다가 반장님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저 작업자들 1시간만 일 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위에랑 얘기된 거냐고. 응? 그냥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꼭 끝내야 되는 일이냐고. 아니,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해놓으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랬더니 빨리 보내라고. 그때는 사실 돈을 관리팀에서 주는지도 몰랐고, 관리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 용역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고, 아무튼 관리팀에서 추가 수당을 못 준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을 수당 없이 일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야근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가? 반장님이죠. 반장님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용역 인원은 전날 4시쯤 용역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리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관리팀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수만큼 인원을 불러요. 인력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늦으면 용역업체에서도 내일은 인원이 필요 없나 보다 하고 다른 현장으로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4시쯤에는 제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부를 때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줘야 돼요. 이게 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절기 관리 비용으로 쓰는 건지, 이 왜 요청하는 거인지에 따라서 다 적어줘야 돼요. 보통은 업체 공제이긴 합니다. 우선 협력업체의 요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재 정리는 업체 일이에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 타일공의 경우 일당이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저희보다 세죠.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고 자재 정리를 시킨다? 손해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재 정리를 할 용역 인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불러주고요. 물론 직접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인원 요청서를 쓸 때 자재 정리 1명, 어떤 업체 이렇게 비고에다가 써놔요. 그럼 기성을 지급할 때 용역비 얼마 이렇게 빼고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일. 현장 내 소변기를 정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현장 내 일반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이게 자재 쓰레기가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 누구 건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봉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업체가 버렸는지 절대 모르잖아요. 이런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분
그리고 가설 화장실 이동, 개구부 천막치기, 현장 내 양수기 관리, 열풍기 관리, 이런 잡다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명 정도를 항상 상시 인원으로 필수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업체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서서 업체가 요청한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업체로 보냅니다. 어디 사무실로 가세요. 그런데 요청한 사항 말고 저희가 자재 정리를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도 안 치우면 우리가 업체 불러서 공지할 겁니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겠죠. 이거 안 치웠다? 그럼 부릅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세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찍고, 봐라 이거 너희가 안 치웠지 않냐, 이러면서 증거 사진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업체 사인 받고 용역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기사들 이제 핸드폰 사진첩을 보면 쓰레기 사진이 그렇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업체 쓰레기를 용역이 다 치웠다. 근데 시간이 남았다. 그럼 바로 다른 일을 시키세요. 이거 시키려고 불렀는데 벌써 다 끝내셨네? 그럼 이제 쉬시게 놔둬야겠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항상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 다음 것까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미리 말 안 해두면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기본은 직영 관장님한테 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직영 관장님은 한 명인데 그날 많이 나와서 용역이 한 20명 나왔다. 이러면 혼자 관리를 다 하기가 힘드시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직접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특히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미 그분들은 우리 현장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놀멍시멍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안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미니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은 가서 봐줘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석, 이때는 이제 골조팀이 빠졌을 때죠. 용역 요청서를 쓸 때 할석이라고 쓰면은 인력사무소에서 할석이 가능한 용역을 보내줄 거예요. 이분은 보통 작업자분들보다 인건비가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골조업체한테 공제하겠죠. 그리고 미장, 이 미장할 수 있는 분도 이제 요청을 하면은 와요. 또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용역업체에서 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작업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저희도 그냥 급하니까 일단 쓰는 거예요. 창문 비닐로 막기, 아파트라고 하면 내부 벽체에 석고보드도 했고 벽지도 했을 텐데 창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창틀은 껴져 있는데 유리가 안 들어왔다. 이런 경우엔 여름이면 비 때문에 다 젖을 거고요. 겨울이면은 이 온도가 추우니까 벽지를 바르면 나중에 다 떨어질 겁니다. 양생 온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비닐로 막아서 열을 떼우거나 어차피 다 공제는 창호업체로 할 겁니다. 못 제거? 이제 복도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보면은 이상하게 콘크리트였을 때는 안 보였는데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그렇게 못이 많더라고요. 안 빼놨던 게. 그럼 이제 페인트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못이 있는 그 부분만 네모나게 남겨두고 나머지를 칠해요. 이게 한 번에 쭉 내려올 때 한 번에 타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못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도 꼭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골조업체 공제죠. 물푸기, 외부에 물이 쌓이는 경우도 그렇고, 그럼 이제 물푸기로 많이 용역들을 불러요. 실내 같은 경우도 한참 골조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오프닝만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들어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미리 제거를 안 해두면은 나중에 이끼가 생기거나 썩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푸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물론 넓은 것 말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곳이요. 예를 들면은 주차장 바닥을 전체 콘크리트를 칠 때 이 방화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막아놓기만 하고 이게 비워두거든요, 공간을. 그럼 나중에 문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문 틀이랑 이 콘크리트 기존에 쳤던 거 사이 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용역이 메꾸는 거죠. 물론 타설 전문 용역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거라는데 그런 전문 용역을 필요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용역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직접 해봤고요. 척척척척.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업무 스콥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위에다 물어보고 공무팀에다가도 물어보고 반장님한테도 물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반장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다. 될 수 있으면 업체를 시켜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 최후의 보루. 특히 이제 신입 때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는
다 반장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반장님 저기 자재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반장님 다 해줘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시고 많이 부탁하세요. 오늘의 답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